임미현의 아침 뉴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이틀째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또다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특별 사면에 500명이 넘는 흉악범들이 포함된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국회는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법무부 국감에서는 검찰 개혁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을 추위는 모레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뉴욕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급락했습니다. 이틀 동안 다우존스 지수는 무려 1,4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첫 소식 이명섭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어제 폭락한 미 뉴욕 증시가 오늘도 폭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800포인트 넘게 급락한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과 정보기술업체들의 실적 악화가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켰습니다. 또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57포인트와 93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이같이 뉴욕 증시가 폭락하자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준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실수하고 있다. 난 연준이 미쳤다고 본다며 이틀 연속 연준을 비난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2월에 이어 내년에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자 안전자산에 투자가 몰려 오늘 금값은 3% 가까이 오른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앞서 어제 미국 증시의 급락에 영향을 받은 유럽 증시와 아시아 증시도 2% 이상 떨어지는 급락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도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2.20달러 떨어진 70.97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CBS 뉴스 이명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내지 않는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서 논란을 키운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미국 폭스뉴스 프로그램인 폭스앤프렌즈와의 전화 인터뷰 말미에 해외에 주둔 중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끔찍한 군사계약입니다. 우리는 일본, 사우디, 한국 같은 부자 나라들을 지켜주는데 그들은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일본, 사우디와 함께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지목하면서 이들이 미군 주둔에 대해 충분한 비용을 내지 않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제기해왔는데요. 이틀 전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는 한국에 배치한 사드 비용이 1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것을 미국이 지불했다면서 미군 장성들에게 사드를 미국으로 되가져오라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는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해 논란을 증폭시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직접 거론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도 미국의 승인이 아니라 유엔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권 침해성 발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뉴욕타임즈, 영국의 가디언 등 외신들은 524 제재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전하면서 한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제재 해제 검토 발언을 번복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8.15 특별 사면을 실시하면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특구
특별 사면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습니다. 그러나 CBS 취재 결과 흉악범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준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우선 특별 사면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사면은 대개 테마가 있기 마련인데 2009년 사면은 민생 또 생계형 사면 이런 슬로건이 눈에 띄는군요. 맞습니다. 강조하고자 했던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민생 살리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09년이면은 2008년 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많은 분들이 서민 경제를 우려하던 시기입니다. 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이를 감안해서 8.15 특사가 생계형이 될 것이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7월 27일자 대통령 라디오 인터넷 연설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여러 계층에서 이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그냥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 서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사면 대상자 선정 기준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겠군요. 네, 그래서 사면 종류별로 사면자 수를 살펴보면 운전면허 행정제재가 150만 5,37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어업면허 허가 행정제재는 8,746명이었고요. 항해사, 기관사 등이 포함된 해기사면허 행정제재 2,530명에 달했습니다. 네, 그 정도면 잘한 사면 아닌가요? 네, 잘한 사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언론들도 서민을 위한 사면이다, 친서민 특사다라면서 일제히 긍정적인 평가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좀 생뚱맞게도 이 부분이 아닌 우리가 흔히 범죄자다 하면 떠오르는 일반 형사범 사면자 선정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생계범 사면이 아닌 엉뚱하게 형사범 사면이 문제가 됐다.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만 중점을 뒀으면 괜찮았을 텐데 일반 형사범 그중에서도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유기수 사면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법무부는 이 유기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서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범죄, 뇌물수수 등은 사면이나 이 감형, 복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범죄자에 대한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범죄자들은 사면을 받아서는 안 됐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가 달랐던 셈입니다. 네, 흉악범이 다수 포함됐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가장 흉악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게 살인죄일 텐데요. 그렇죠. 살인범만 267명이고요. 네. 존속살해, 존속살인, 강도살인 등까지 포함을 하면 320명이나 됩니다. 강도의 경우도 특수강도, 강도치사 등까지 포함을 하면 123명이나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조직폭력과 관련된 범죄자 45명, 강도 강간 등 성범죄자 4명, 뇌물수수범 7명까지 합하면 모두 499명이 사면 대상 제외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의 기준에는 없지만 부모님을 죽여달라고 청부하는 것이죠. 존속살해 교사범, 사람을 가둬놓고 다치게 하는 이 감금치상 이런 것과 같은 이 죄질이 불량한 범죄자까지 포함하면 500명이 넘는 흉악범들이 사면을 받은 셈입니다. 500명이나 넘는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사면자 명단과 함께 입수했던 2009년 8월 6일자 회의록을 살펴봤는데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해서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이 심사위원들도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 정도 숫자였다면 매우 이례적이지 않겠느냐라면서 지금 의아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위원의 증언입니다. 수백 명이 될 리는 없는 살인범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여기에 또 사면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심사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기술적이고 물리적인 한계에 대한 성토도 있었습니다. 늘 사면 심사를 할 적에 그게 몇만 건, 몇십만 건 이렇게 돼가지고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죠. 또 현재의 법무부 관계자는 이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폭행 등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이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면서 살인범의 이 사면 포함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런 설명으로는 이 500명이 넘는 숫자를 설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다른 때도 이런 식으로 특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같은 보수 정권이었죠. 5년 후인 박근혜 정부의 2014년 특사를 살펴봤는데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에도 이 서민 생계형 사면을 표어로 내걸고는 사면 심의를 했었는데 대상자 중에 살인이나 강간 등 흉악범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결국 이명박 정부만 거짓말을 했던 셈이죠. 네, 서민을 위한 생계형 사면인데 흉악범이 500명이나 사면이 됐고 그런데 당시 위원들은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고 결국 이명박 정부의 의도
아니면 과실에 의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국회는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법무부 국감에서는 흐지부지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김기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칼은 뺐지만 그 이후가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이다, 공수처 설치다 말만 있었지 용두사미가 돼가는 검찰 개혁 얘기입니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경찰과 검찰에 부여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법무부가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모두 실무와 동떨어진 조정안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오늘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됩니다.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꼽히는 공수처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특히 판사들이 연루된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맞물려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이 우리 정부의 ISD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법무부의 어설픈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들 사모펀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답변서에 인용하는 방식으로 방어 논리를 짜 논란을 샀습니다. 법무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재판 내용을 언급했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이어서 기자의 창입니다. 오늘은 밑도 끝도 없는 남북철도 연결 중단 요구라는 제목으로 도성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가 야당의 파상 공세가 벌어졌던 탓인지 시작하기도 전부터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북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무성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엔 사령부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장관 인정하십니까? 그런 모든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조금 저희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선 비핵화 없이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동해안에 있는 북한 군부대를 이유로 들면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북한의 군사시설 이전 비용까지 우리 국민들 혈세로 부담해가면서 동해선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대목에서 개성공단을 조성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도 개성공단 부지에 근접한 북한 군부대 이전이 문제가 됐습니다. 북한은 탱크 부대 등을 뒤로 물렸고 군사적 긴장 완화에 일부 기여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전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운영에 사용된 경유도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산가족 행사가 열린 금강산 지역 건물에는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곳이라 발전소를 가동해야 합니다. 개보수 공사 기간을 포함하면 50일가량이나 쉬지 않고 발전기를 돌려야 했고 당연히 경유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경유는 대북 제재 저촉 품목이라 미국과 사전에 이미 협의를 거쳐 반출된 것입니다. 대북 제재 목적은 제재 그 자체가 아니라 비핵화를 통한 평화 정착입니다. 지금은 밑도 끝도 없이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무언가를 계속 시도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기자의 창 도성애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탈원전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찬반 주장만 팽팽히 맞서며 정치 공세로 변질될 기미까지 보였습니다. 이 소식은 홍재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은 가히 탈원전 국감을 방불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은 탈원전을 에너지 안보를 포기한 망국적 정책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적 추세를 거론하며 적극 옹호했습니다. 보수 야당의 논리는 탈원전 정책이 원전 기술과 생태계를 허물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민생 복지와 전체 산업 경쟁력까지 약화시킨다는 것 등입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탈원전을 치명적인 매국적 행위라고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파시즘 독재식으로 이걸 물어붙입니다. 민주주의에 어긋납니다. 친환경론자들이 원전 기관을 장악해서 국가 반역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에너지 전환이란 세계적 대세를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식 논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입니다. 근데 이 고준희 방패장 만들면 이거 어디다 갖다 이거 갖다가 지금 이거 저장해 놓을 겁니까? 어디다? 우리 존경하는 원전을 너무 사랑하시는 이 야당 의원님 지역구에 하나씩 갖다 설치할 거예요? 국감을 계기로 한 한국당의 탈원전 공세 재개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내용 면에서는 크게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의 경우는 친여권 진보단체가 서울시 태양광 사업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색깔론 시비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이명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북 의료 지원을 위해 여러 경로로 접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젯밤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핵 등 질병 치료 의약품의 대북 지원이 왜 주춤하느냐는 질의에 좀 더 큰 것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남북 간 의료 교류 등 대북 지원을 맡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의료 지원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맡고 있다는 뜻이라며 의료 부문에만 국한된 발언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20명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자는 올해 8월까지 사망자를 포함해서 최근 10년간 171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으며 가해자의 80%가 부모로 드러났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은 지난 2013년 6,800여 명에서 지난해 22,200여 명이 이르는 등 해마다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일본으로 갔다가 친구 이름으로 다시 들어와 탈북지원금을 챙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살 A씨는 지난 2016년 신변을 비관하다 일본에서 살기로 마음먹고 떠났지만 적응에 실패한 뒤 북한 친구의 신분으로 한국에 재입국해 정부로부터 정착 비용 등 2,700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북한 이탈 주민지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도 추징했습니다. 러시아의 소유주 유인 우주선 추락으로 옛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 발사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지 우주산업계 타격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어제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일어난 러시아제 소유주 우주선의 이륙 후 추락한 사건은 우주인 2명의 무사구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우주산업에 큰 이미지 손상을 입히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로켓으로 평가받아온 소유주에서 발사 단계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 1975년과 83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CBS 노컷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아이패드 등 모든 스마트 기기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금요일에는 스포츠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쓰담 코너가 진행됩니다. 지금 체육부 오혜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가져오셨습니까? 네,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체육계에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김연경 선수가 활약하는 여자 배구 대표팀의 최근 부진과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연경 선수는 여자 배구에서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여자 대표팀을 보면 최근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연경 선수는 축구로 따지자면 메시, 호날두 정도의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로 평가를 받는데요. 네. 이런 김연경이 뛰는 우리 대표팀이 최근 성적을 보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라고 해서 신설된 국가대항전이 있는데요. 여기서 16개 참가국 가운데 12위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에 도전했지만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고요. 또 얼마 전에 끝난 세계선수권에서는 44년 만에 2라운드 진출 실패라는 최악의 부진을 경험했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 이렇게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건 세계 대회를 치르는 동안 김연경을 포함한 주전 선수의 혹사 논란입니다. 네. 보통 대회 엔트리가 14명 정도인데요.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김연경을 포함한 주전 선수들이 계속 경기에 나서야 됐습니다. 또 여기에 세대 교체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여고생 선수 3명이 최종 엔트리에 포함이 됐는데 막상 이 선수들을 또 뽑아놓고 활용을 하지 않아서 주전 선수의 체력 부담은 가중되고 또 선수 선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선수권 막판에는 일부 주전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왔는데요. 김연경 선수의 솔직한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각 대회마다 이제 자꾸 성적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온 것 같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오 기자, 그런데 최근 대표팀 내 성추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단순히 여자 배구 대표팀의 부진이 선수 관리에 이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계 선수권을 앞둔 배구 대표팀이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하던 도중 코칭 스태프의 음주 그리고 성추행이 있었다는 점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온전히 훈련에만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나오면서 어찌 보면 최근의 부진이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대한체육회에서 도대체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구체적으로 진상조사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차혜원 감독의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배구 팬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수 선발의 문제 그리고 대표팀 관리 문제까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불거졌으니까요. 네, 차혜원 감독은 여자 배구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지도자 아닌가요? 네, 30년 가까운 지도 경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혜원 감독의 선임부터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특정 인사가 감독 선임에 개입해서 대표팀 운영에 관여를 한다는 소문도 있었고, 또 이에 반대하는 일부 구단에서는 선수 차출에 비협조적으로 응한다, 이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렸습니다. 그야말로 차혜원 감독 부임 후 지난 8개월 동안 바람잘 날 없는 여자 배구 대표팀이었습니다. 네, 결국 차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한다고요? 네, 배구협회는 최근 이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의 부진의 책임을 지고 차 감독 그리고 유경화 경기력 향상 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 사직서가 두 사람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차혜원 감독은 당장 있을 전국체전에서 대표팀에 올 만한 선수들을 찾겠다, 그리고 다음 시즌을 대비해서 배구협회와 논의할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차혜원 감독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겨울리그 매일매일 가서 보면서 다음 선수들 또 대비해서 좋은 선수들 뽑아서 내년에 꼭 아시아에서든 세계에서든 또 올림픽에선 티켓은 꼭 따는 걸로 하여튼 저희 선수들하고 또 약속도 했고요. 네, 이렇게 미래 계획을 세웠던 차혜원 감독인데요. 그런데 이틀 전 배구협회가 회의 끝에 차혜원 감독 또 유경화 경기력 향상 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정황상 이 두 사람에게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죠. 네, 오 기자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배구 팬들이 실망할 소식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네, 분명 우리 배구 대표팀이 최근 부진 또 원인으로 지목된 여러 문제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배구 팬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또 확실한 처벌도 필요할 거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요, 프로배구, 이 V리그가 곧 시작되면서 우리 배구 팬들의 실망감을 좀 달래줄 수 있다는 건데요. 프로배구 남자부는 내일부터 또 여자부는 22일에 각각 개막을 합니다. 대표팀 아쉬움을 가까운 경기장을 찾으셔서 신나게 응원하시면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혜원 기자였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김은주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금요일 아침 하늘길 전국 지방 공항들 대부분 맑은 가운데 발효 중인 특보도 없고 시정도 10km 이상으로 좋은 상태여서 김포공항에서 운항하는 국내 노선들 정상 운항 중입니다. 제주행 첫편이 6시 14분에 이륙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편들도 제 시간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좌석 상황은 제주행 오전에는 대부분 만석이지만 2시에서 3시, 5시에서 7시 출발편들은 여유 있고 저녁 비행기들도 대부분 만석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산과 광주, 여수를 포함한 국내 노선들은 여유 있어 공항에 나오시는 대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국제선 가운데 부산에서 출발하는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의 동계 스케줄이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까지 오픈할 예정입니다. 주 3회로 화, 목, 토요일 운항하게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에서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가을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는데요. 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현재 기온이 영상 5도 안팎까지 떨어졌고 대관령의 경우는 영하 2.4도, 춘천 영상 4도, 서울의 경우 5.3도를 나타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낮은 기온입니다. 모레까지는 평년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아침에는 일부 내륙 산간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는데요. 더불어 낮과 밤에 기온차 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떨어지면서 인천과 강릉이 17도, 서울과 대전, 제주가 18도, 광주와 부산은 19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기 때문에 불조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2일 아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